정신 역동 이론의 두 번째, 에릭슨 이론과 아들레이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릭슨의 생애를 간단히 보시면은, 자, 여기 나오는 학자들의 생애를 왜 봐야 되는가 하면, 왜 이런 이론을 만들었는지는 이 학자들의 생애를 보면 간단하게나마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에릭슨 같은 경우에는 덴마크의 아버지하고 유태인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죠. 자, 1900년대 초창기 때 이런 유태인 어머니에서 태어났고 덴마크의 아버지가 하고 유태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되게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은 이 소용돌이 속 안에 있었기 때문에. 자, 그에다가 에릭슨은 여기 나오죠. 에릭슨이 태어나기 전에 이혼을 했답니다. 자, 그래서 3살 되던 해에 어머니는 지방의 소아과 의사인 유태인과 다시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유태인 사이에 이방인으로 취급을 당했고 학교에서 잘 적응을 못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자, 25세 때 이제 여기서 이제 에릭슨이 이런 정신역동 이론의 영향을 받게 된 뭡니까? 프로이트의 딸 안나 프로이트가 설립한 어린이 연구소에서 아동을 가르치면서 아동 정신 분석을 연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영향으로 해가지고 에릭슨이 프로이트의 영향을 받은 정신역동 이론가가 되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에릭슨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방랑배기랄까? 여행을 되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행에 대한 충동으로 인해 가지고 예일 대학교에서 재직하면서도 인디언 보호지역, 이때만 해도 인디언들이 많았죠, 미국에. 원래 이제 미국 땅에 인디언이 살았었는데 인디언 보호지역에 들어가 인디언들과 살면서 그들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뒤로 샌프란시스코로 이주해가지고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연구하면서 다시 다른 인디언족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이쪽 인디언과 저쪽 인디언을 연구를 하면서 주로 아동의 생활과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다른, 즉 문화 여건에 관한 연구를 하게 되었던 게 에릭슨의 생애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에릭슨의 이 이론하고 프로이트 이론은, 에릭슨의 이론은 시작은 프로이트이지만은 이 성격 발달 이론에서 차이점이 되게 많습니다. 자, 프로이트는 되게 부정적이고 상당히 폐쇄 체계에 근거를 합니다. 왜? 무의식을 다루기 때문에. 폐쇄라는 것은 딱 막힌 거죠. 예. 에릭슨은 그에 반해서 상당히 개방 체계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프로이트의 이론의 핵심 뭡니까? 공격성, 성적, 리비도, 이 충동에 의해서 추진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에릭슨은 뭐야? 약간의 성적 충동도 있지만은 차라리 그보다 사회적 충동에 의해 추진된다고 얘기했습니다. 특히 사회 환경, 즉 우리의 사회에 대해서 에릭슨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프로이트는 이드가 지배를 하고 있다고 그랬죠. 에릭슨은 이드, 즉 무의식이죠. 에릭슨은 자아가 지배한다. 자, 그리고 프로이트는 불안과 무의식적 욕구에 의해 위협을 받지만은 에릭슨은 사회적 상호작용에 근거한다 그랬죠. 자, 그리고 프로이트는 충동과 사회적 기대의 모순 때문에 갈등을 한다 그랬죠. 자, 에릭슨은 역사적이고 인종적 집단에 대한 결속력으로 강화된다.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프로이트가 얘기한 것은 충동은 통제권 밖에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성적인 존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충동을 안 되니까. 자, 그런데 에릭슨은 자아 통제력과 사회적 지지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는 준비시키고자 한다. 자, 에릭슨은 미래지향적인 이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다음 세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잘 적용할 수 있게끔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를 잘 조성해야 된다. 앞으로 발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프로이트는 과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결정론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프로이트는 초기 아동기에 형성되어서 초기 성인기에 절정에 이른다. 프로이트의 성격 발달 이론은 사춘기로 끝납니다. 예. 그런데 에릭슨은 이 성격 발달 이론을 전생에 걸쳐서 형성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릭슨과 프로이트의 큰 차이는 여기서 바로 또 확인될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사회적 질서의 원리를 전달하고자. 근데 다음 세대까지 생각하고 있는 게 에릭슨의 이 성격 발달 이론입니다. 네, 이런 차이가 있는 걸 잘 살펴보십시오. 특히 이 표 3-1
이 표의 특성 비교 같은 경우는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1급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얘기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에릭스 이론의 주요 개념은 자아 통제입니다. 자아 통제란 말은 자아가 환경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통제가 된단 말입니까? 안 된단 말입니까? 통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만약에 통제가 안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성격의 발달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만큼 우리 프로이트가 얘기한 것은 그냥 무의식에 대해서 때문에 좌지우지 된다 그러는데, 이 에릭슨은 자아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환경에 의해서 통제가 된다 안 된다, 요게 이제 성격 발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에릭슨의 주요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릭슨 이론에서 정신병리, 즉 병은 정신병, 이렇게 뭐 조현병이나 이런 것처럼 정신병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뭐 이렇게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심리 사회적 발달에서 오는 신체 심리 사회적 측면의 갈등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즉 사회적인, 이 우리가 심리가 있으면 이게 사회 환경과의 이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거기서 갈등이 생기거나 아니면 뭐 문제점이 생기죠. 그거를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병적이 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신의 발달 위기에 적절히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는 통찰력 정진의 치료의 1차적 목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릭슨 이론의 그러니까 치료의 핵심은 이겁니다. 내가 발달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에릭슨이 얘기하는 발달 단계. 발달 단계상에서 내가 이 단계에서는 왜 제대로 대처를 못했을까? 분명히 우리 인간이 발달하면 위험이 있어요. 긍정이 있지만 부정도 있어요. 이런 부정적인 것에 적절히 대처를 하지 못했던 걸 알아야지 그 부정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통찰력 증진이라는 거죠. 통찰력 증진. 이게 통찰력 증진이라는 거죠. 이게 치료의 핵심이라는 거죠. 내가 뭐가 잘못됐다는 걸 알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통찰력을 바탕으로 환경과 긍정적으로 상호작용,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하고, 그리고 환경으로부터 자아지배력을 회복함으로써, 왜 스스로 자기가 통제를 가능했고 자아지배력을 회복함으로써 이러한 나쁜 정상에서 병리적인 정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게 이 에릭슨의 이 정신병리의 주요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내가 이 발달 단계에서 왜 이렇게 발달을 못했을까? 그 왜 대처를 못했을까? 그걸 알게 만드는 통찰력을 만듭니다. 잘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에릭슨 이론의 주 치료법은 클라이언트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이게 우리 사회복지에서 라포라고 하죠. 라포르트라고 RAPP, 라포르트. 자, 면담하면서 정상을 비롯한 갈등과 일상생활의 중요한 측면들의 관련성은 클라이언트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해석을 한다. 통찰력을, 아까 제가 얘기했는 거죠. 통찰력을 가지게끔. 두 번째는 우리 앞에도 얘기했는 건 뭡니까? 꿈의 해석, 전이. 이거는 프로이트 이론하고 거의 비슷하죠. 하여 이런 꿈의 해석이나 전이라는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클라이언트의 정신병리와 치료자의 관계, 어린 시절의 주요 갈등이나 현재 일상생활에 연결되는 주요 주제를 찾는 거죠. 어렸을 때 뭐가 잘못됐는지. 잘못된 걸 찾아야지 해결할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이러한 개개인의 이런 발달사를 쭉쭉 거슬러 올라가지고 통찰력을 갖는 자기 분석을 시도하는 겁니다. 내가 왜 이랬을 때 잘못했을까? 이렇게 어떻게 하자. 이런 통찰력을 갖는. 예로 따지면 오늘날 우리 어르신들 보면 회상요법 있죠. 우리 치매 어르신들은 회상요법을 많이 합니다. 왜? 과거의 기억들이, 이게 치매라는 것은 이게 학문적 명이 단기 기억 상실입니다. 장기 기억 상실이 아니에요. 단기 기억 상실이에요. 치매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가끔씩 저도 예전에 노인복지관에서 근무를 했지만 주간보호센터에서 치매 어르신들이 갑자기 없어져요. 그럼 치매 어르신들 찾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대부분 어디 가서 찾는가 하면 과거에 그 어르신이 거주했던 지역이나 거주했던 곳에 대부분 그쪽으로 가 계세요. 왜냐하면 치매는 단기 기억 상실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 못 하시고 최근 집은 기억을 못 하세요. 그러면 과거에 본인이 살았던 집을 기억을 하신다. 그래서 이 치매 어르신들한테 좋은 게 회상요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르신들 생활시설이나 노인 요양원이나 이런 데 가보면 옛날에 있었던 북벵갈의 진, 고무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많이 갖다 놓죠. 왜? 어르신들이 그거 보고 옛날로 회상을 하라고. 이게 회상요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이런 걸 통해 서 의식적으로 과거를 회상해 그것들을 통합하여 자아통합이라는 위기의 극복을 도움을 준다는 거죠. 위기를 극복하도록. 네, 이런 치료법이 있습니다. 자, 에릭슨의 이론은 우리는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이론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는 뭘 뜻하는지. 자, 인간 발달이 생물학적인 성숙原因에 자극되고, 우리는 생물학적인 1차 성징, 2차 성징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단계 따라서 커지잖아요. 이게 생물학적인 성숙. 이런 걸 자극되죠. 몸이 커지고 하니까. 자, 이러한 성숙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충족되고, 그러니까 사회적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각 단계에서 에릭슨이 얘기하는 심리사회적 각 발달 단계가 있어요. 그 발달 단계에서 직면하는 위기를 극복하면 건전한 자아 발달이 이루어져가지고 끝내는 자기가 이루고 싶은 이상이나 아니면 자아 정체감을 가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위기를 극복 못하면 반대극복, 부정적인 것들을 가지고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단계에서 퇴화되거나 아니면 낙오자로 아니면 정신병리, 아까 맨 앞에 얘기했던 정신병리적인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에 대한 주요 핵심입니다. 요 그림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건강한 성격을 가지면 그게 추후에 뭐예요? 사회를 풍요롭게, 다음 세대 사회에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영향을 준다는 게 에릭슨의 이론입니다. 심리사회적 발달. 자,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가 에릭슨 이론의 핵심인데 보시면은 5단계 이후에 3단계를 더 추가해가지고 노년기까지 총 8단계를 걸쳐서 발달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각 단계마다 극복해야 할 심리사회적 위기를 딱 이렇게 해요. 이 단계 때는 이런 위기를 많이 느낀다. 그걸 극복해 가면은 긍정적인 것을 더 가질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위기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인, 모든 사람이 다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 특별하게 가지는 게 아니고 보편적인 현상이지만 문화에 따라 가지고 이를 해결하려고 하는 방식은 다르다는 거죠. 왜? 살아오는 이때까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전 세계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한 방식이 다 똑같을까요? 지금 코로나19만 들어봐도 미국이 대하는 방식, 일본이 대하는 방식, 우리 한국이 대하는 방식 다 달라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각 단계마다의 모든 위기는 뭐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양면성을 가지는, 뭐 자세히 뒤집으면 좀 복잡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양면성이죠. 뭐 좋다 나쁘다, 부정 긍정. 자, 에릭슨은 모든 단계에서 긍정적 측면하고 부정적 측면이 한 쌍으로 나온다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릭슨의 이론에서 핵심은 너무 좋은 쪽도 지어주지도 안 되고요. 너무 나쁜 쪽도 지어주지도 안 되고 이 균형을 가지자는 거예요. 균형. 네. 긍정적 측면이 더 많이 발달돼야 하는 게 뭐 맞긴 맞아요. 그런데 너무 긍정적 측면만 발달돼도 이게 무리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부정적 측면이 역시 전혀 없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부정적 측면도 있어요. 왜? 여러분들 시험 보시는데 아니면 뭐 취직 시험 보고 면접을 보는데 긴장을 안 하고 하면 음, 면접관하고 친구한테 하듯이 이렇게 하다가 똑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어느 정도 긴장이 필요하면 그 사람의 업무 효율은 높아진다는 이런 연구 결과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정적 측면이 전혀 없어도 안 된다는 거죠. 왜? 그거에 긴장을 느끼거나 아니면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긍정적 측면으로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에릭슨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심리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면 그 결과 각 단계마다 위기를 극복하는 게 뭐예요? 우리 단계에서는 뭘 인센티브 아니면 기프트 선물을 주죠. 그게 뭐예요? 자아의 득질이에요. 즉 기본적 강점을 얻지만 반대로 이러한 위기를 적절히 해결하지 못했을 경우는 병리적인 문제도 나타나기도 하는 거예요. 선물도 주지만은 이런 병리적인 문제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각 단계에 이런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의 균형을 되게 중요시하는 게 이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의 이론입니다. 자, 발달 단계를 점성 원칙으로 설명합니다. 단계, 잔잔잔잔잔잔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있죠. 각 단계의 발달이 전 단계의 심리사회적 갈등 해결과 통합을 토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전 단계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앞에 단계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첫 번째 단계입니다. 심리사회적,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의 첫 번째. 신뢰 대 불신이에요. 신뢰 대 불신. 이 신뢰 대 불신을 잘 넘어가면 뭐 희망을 가진다는 거죠. 초기 유학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책에 보면 71페이지에 나오는데 희망을 가지지만 만약에 여기서 어, 불신이 많이 생기거나 좀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생기면 희망보다는 뭐가 생기겠습니까? 위축이 나타납니다. 네, 우리 이 책에 71페이지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시기의 발달은 뭐예요? 절대적으로 양육자인 어머니의 관계가 이 시기의 질을 결정합니다. 어머니의 양육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성격 형성은 대부분 우리 사람의 성격 형성은 32개월 전으로 그러니까 태어나가지고 32개월 전으로 결정돼요. 그러니까 대략 한 2살, 3살 여러분들의 상냥한 성격, 지랄 맞은 성격 이런 것들이 다 누가 영향을 받아가지고 누가 결정해 준 겁니까? 누가 결정해 줬다는 게 아니고 누구의 영향으로 결정이 됐을까요? 어머니예요.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제일 가까이 지내는 게 어머니잖아요. 혹시라도 뭐 한부모 가정 같으면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양육자가 아버지라 그러면 아버지한테 영향을 받을 수도 있죠. 네. 본인이 타고난 성질도 있지만 부모님의 양육 상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성격이 결정돼요. 그런 거를 아시면 돼요. 자, 그리고 어머니가 일관성 있게 스스로 확신 있는 양육 태도를 통해 가지고 신뢰를 형성하죠. 자, 그런데 만약에 애가 이러한 신뢰가 없으면 뭡니까? 어머니가 떨어지지 이게 떨어지지 않으려고 자꾸 막 특히 우리 갓난아기들 어린이집 갈 때 맨 처음에 떨어질 때 쉽게 떨어지고 적응 잘하는 아이가 있는 반면에 적응하는 데만 몇 달씩 걸리는 아이들이 있죠. 특히 이런 걸 뭐라 그럽니까? 분리불안이라 그러죠. 분리불안. 예. 이게 우리 심리적으로 얘기하면 경계선 증후군이라 그러는데 이 경계선이 있잖아요. 엄마하고 떨어질라는 안 떨어질라는 이 경계선. 경계선을 이걸 극복을 못하고 이게 정신병리로 발전하기도 하죠. 억지로 떨어지면 어머니가 자신을 버리는 공포를 느낀다는 거죠. 그럼 불신이 생기겠죠. 자, 분별 있는 신뢰를 갖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불신도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긍정적인 면도 있어가지고 부정적인 거 아예 없지 말고 어느 정도의 부정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텐션, 긴장이 이루어지니까. 왜? 불신이 있으니까는 더 그 불신을 상쇄하려고 더 어머니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신뢰와 불신 사이에 적당한 비율이 필요하더라. 자, 그래서 심리사회적 위기를 이 단계를 잘 극복한 신뢰를 얻고 잘 극복하면 희망이라는 걸 가죠. 자, 그런데 위기를 적절히 극복하지 못하면 사회적 관계에 뭐 위축이 나타나 나머지 생활 동안 낮은 자존감이나 우울증을 보이게 만드는 게 이 신뢰 대 불신 단계, 즉 초기 유아기 때를 설명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자율성 대 수치와의 회의. 자, 자율성은 뭡니까? 자유롭게 하는 거잖아요. 누구한테 안 휘둘리고. 자, 이때 아동기인데 주로 아동기 때 뭡니까? 배변 훈련 많이 하죠. 여러분들도 다 하셨고 저도 했지만 기저귀에서 벗어나는 이런 거 많이 하죠. 그래도 이 좀 훈련할 때 보면 실수 많이 하잖아요. 기저귀 벗고 자다가 이불에다 오줌 싸고 똥 싸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유아는 관략근의 발달로 변의 배설과 보유를 조절할 수 있잖아요. 자, 움직임이 자유로워지죠. 기저귀에서 벗어나고. 자, 그런데 타인에 대한 허위와 고집스러움의 비율이 결정돼요. 이런 비율로 해가지고 자율성 대 수치와 회의가 결정돼요. 부모가 유아의 행동을 통제할 때 그 통제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가지고 수치 혹은 회의가 발달합니다. 수치심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게 잘 넘어가면 자율성이 생기지만은 만약에 여러분들 어렸을 때 보면 저희 때는 그랬었어요. 이불에 오줌 싸면 키 있죠, 키. 깨트는 거, 키. 여기 뭐 대나무로 짰는 게 숯으로 짰는 키라는 게 있어요. 거기 건들면 이 깨에 있는 알맹이만 남고 껍질은 우리 공기 중으로 해가지고 딱 떠버려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 키를 쓰고 그릇을 들고 와가지고 옆집이나 근처 집에 가가지고 이웃져가지고 소금을 얻어 소금 동량을 하는 게 옛날에 그랬었어요. 예,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있나 없나 참 기억도 안 나죠. 예. 그때 뭘 느낍니까? 수치심을 느끼기 때문에 오줌을 싸지 말자라고. 오줌을 안 싸게끔 만들기 위해서 그랬는데 근데 그 방법도 잘못했다는 거죠. 사람이 왜냐하면 수치심을 더 느낄 수 있죠. 사람에 따라 그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자, 유아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통제하며 스스로 행동하려는 충동을 자제한다. 눈치를 본다는 거죠. 너무 엄마 아빠가 애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해주면은 애가 나중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옷 입을 때도 엄마 나 오늘 뭐 입어? 다 커가지고 엄마 나 오늘 밥 뭐 먹을까? 마마보이 혹은 파파보이가 된다는 마마보이 혹은 파파걸. 네. 충동을 자제하고 분노가 내면으로 향해서 수치심과 의심이 발달해야 된다. 너무 자율성을 통제를 해버리. 이것도 균형이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이 시기에 심리사회적 위기를 잘 극복하면 뭐예요? 의지라는 긍정적 자아의 특질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만약에 이 시기에 때 페이지, 우리 교재의 72페이지를 보면 의지를 가지지만은 만약에, 만약에 안 되면은, 그렇게 못하면은 뭐겠습니까? 강박적 혹은 피해의식, 이런 것들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강박적 행동을 이렇게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두 번째 단계고. 자,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주도성 대 죄의식. 이거는 목적에 대한 거죠. 유의기. 예, 세 단계입니다. 자, 아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자기 몸이 컨트롤되고 이제 기저귀도 뗐어요. 자, 이거를 되면 뭐예요?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성숙되어 매우 대범하고 경쟁적이고 호기심이 많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애들이 호기심 되게 많죠. 뭘 주위에 있는 거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움직이면 뭐합니까? 뜯어보고 열어보고 싶어 하잖아요. 자, 이 단계 때는 애들은 뭐합니까? 계획을 세울 수가 있어요. 앞으로 뭘 할까? 자,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하자는 노력을 해요. 왜? 자기 스스로 주도성을 가지고 된다는 거죠. 그냥 스스로 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생긴다는 거죠. 자, 스스로 주관하는 활동이 격려를 만약에 받으면 주도성은 강화되겠죠. 자, 이러한 활동이 매우 공격적인, 때로는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죠. 너무 지나치면. 자, 그런데 부모로부터 강한 제재를 받을 경우 애들은 뭐야? 주도성보다도 죄의식, 죄책감이. 왜?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심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죄책감이 심한 아동은 뭐야? 끝내는 체념과 무가치감에 사로잡혀 목적의식이 없거나 용기가 부족해져요. 이래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포자기가 되겠죠. 자, 이 시기에 심리사회적 위기를 잘 극복하면 뭡니까? 자아는 목적이라는, 자기가 이제 스스로 주도를 해가지고 자기가 문제나 아니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계획을 세우면 해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목적을 얻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위기를, 2단계 위기를 적절하게 극복하지 못하고 좌절되면 뭡니까? 자유로운 사고와 표현을 제한하는 뭐가 생깁니까? 억제 감정을 느껴요. 왜? 난 뭐 하려고 그래도 내 스스로가 막아버려요. 난 해봤자 안 되구나. 이런 게 생긴다는 게 2단계입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근명성 대 열등감. 이제 이때는 근명성과 열등감 어디 가서 느낍니까,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학교 가서 뭘로? 공부로 느끼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식들한테 하지 말아야 할 말, 제일 큰 거. 다른 집하고 비교하는 거잖아요. 맞죠? 예. 다른 아이. 앞집 누구는 일하는데 너는 왜 그래? 그러면 안 되죠. 예. 이때 이 단계를 잘 넘어가면 근명성을 얻지만은 이런 자기가 못한다. 계속 부모님 물어보죠. 앞집 누구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이러면 열등감이 생깁니다. 자, 학교에서 지적인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입니다. 2단계 학년기간. 그러면 몰입을 하겠죠. 이러면서 근명성을 발달시켜요. 왜? 우리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근명성이 투출하죠. 높죠. 그러면 공부가 학습 능력이 떨어지면 뭐겠습니까? 근면성이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꾸준하게 해야 돼. 자, 이 시기에 위기는 뭡니까? 열등감이에요. 열등감. 자신의 학습 능력이나 기술을 또래들과 비교를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래서 열등감을 느껴가지고 학습 추구의 동기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공부가 좀, 여러분들이 생각에 내가 학창시절에 공부를 못했다 그러면 이 시기에 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거를 부모나 아니면은 부모보다도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과 가장 오래 있는 누구야? 교사, 선생님이 그걸 캐치하고 잘 이끌어주면은 그 애는 달라지겠죠. 그만큼 교사의 태도는 중요합니다. 바로 밑에 나오죠. 가정의 역할도 중요하지만은 이 학년기 때는 부모보다 선생님하고 더 같이 많이 있는 시간이잖아요. 학교에. 교사의 태도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계속 못한다고 윽박 지르고 잘못하고 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계속 잘한다 응원해 줘야죠. 근데 우리 지금 학교에 요즘 중고등학교 때 이런, 아니면 대학을 다 포함해가지고 이런 선생님 만나기 힘들죠. 나름 이유는 있죠. 원체 바쁘고 행정적으로 업무 처리해야 되고, 그러니까 교사의 원래 본분인 학생 지도 가르치면 신경을 못 쓰는 게 지금 우리 사회 구조예요. 좀 안타깝습니다. 자, 이 시기 때는 자신에 대한 가치 결정,
혹은 자아정체감 결정에 영향을 미쳐요. 학령기 때, 이거 이게 통상적으로 우리 중고등학교 때 보면 자아정체감이나 사춘기 때 돼가지고 만들어지잖아요. 이때 이 시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단계의 심리사회적 위기를 잘 극복하면 근면성실하잖아요. 어떤 능력이 생겨요. 자아득지. 뭘 할 수 있는 능력이. 자, 그런데 이런 위기를 적절하게 극복하지 못하면 뭐예요? 자포자기에 빠지죠. 근면성이 없어요. 생산적인 일을 못하는 사고와 행동의 마비, 즉 뭡니까? 무력함을 느껴요. 이 무력함이 습관이 돼버리면은 자포자기가 돼버리죠. 아무것도 안 하게 된다. 그만큼 이게 무섭습니다. 무력함이.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단계는 자아정체감 대 이제 역할 혼란. 사춘기 때, 딱 이제 접어들었다는 거죠. 사춘기 때 우리 여러분들 윤리 시간이나 도덕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뭐요? 사춘기를 다른 말로 질풍노도의 시기 혹은 뭐라고 부르죠?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부르죠. 혹은 다른 말로 주변인이라고 부르죠. 주변인이 뭡니까? 중심이 안 되고 계속 끝으로만 돈다는 거예요. 질풍노도의 시기죠. 네. 이때 자아정체감이 잘 형성돼야 돼요. 자, 사춘기가 되면서 자아정체감이, 즉 자기 아이덴티티, 여기서 얘기하는 아이덴티티 형성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의식적으로 하진 않아요. 자, 그럼 우리가 자아정체감은 뭡니까? 자기 자신의 독특성에 비교적 안정된 느낌으로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아는 게 자아정체감이에요. 여러분들 자기 자신 아세요? 그렇게 생각하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럼 자아정체감이 아직 형성이 덜 됐는 거예요. 이때 타인이 나를 보는 방식과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이런 걸 못 느끼면 역할에 혼란이 생기겠죠.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네, 그런 것들이 일이 생깁니다. 자, 역할 혼란의 위기를 겪는데 이것은 뭐예요? 정체감을 형성하지 못해 자기가 소환. 그러니까 자기가 우리 사춘기 때 보면 나는 어디도 소속감이 없어. 난 집에서 다리 밑에서 주워왔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큰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혹은 궁중의 영웅에게 감정적으로 과잉 동일시하는 현상이 많이 생기죠. 사춘기 때 그런 거 많이 좋아하잖아요. 네? 스타들, 연예인들 많이 빠지는 게 이런 이유 때문에. 청소년기에는 결정해야 할 일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공부도 해야 되고 연애도 해야 되고 뭐 관심이 많잖아요. 자, 이런 모든 결정이 다른 가능성을 줄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정하기 전 스스로 타임아웃 나가버려요. 이게 심리사회적 유예 기간이라고 하는데, 유럽에는 어떤 나라에는 이 심리사회적 유예 기간이 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갈는지 직업을 가질 것인지 기술을 배울 것인지 네가 알아서 해봐라. 1년인가 2년, 1년이라고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기간을 공식적으로 줘요. 그럼 그 기간 동안에 네 마음대로 해보라고 용돈까지 줘요. 국가에서. 그런 나라가 있어요. 우리는 없죠. 고등학교 졸업하면 바로 뭘 해야 되잖아요. 대학을 가든지 아니면 돈을 벌든지 뭘 해야 되죠. 유예기간 이런 게 있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유예기간이 있으면 집에서 뭐면 솔직히 말하면 백수잖아요. 가만히 있을까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가만히 못 있죠. 자, 그래서 이 청소년기에서는 심리사회적 위기를 잘 만약에 극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아정체감 가지죠. 성실이라는 특질을 얻어요. 근데 만약에 자아정체감을 못 가지고 역할 혼란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거부가 생겨요. 자기 위치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겨요. 2단계. 자, 그리고 나오는 게 이제 여섯 번째. 친밀감 대 고립. 사랑.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사랑. 성인 초기예요. 성인 초기니까는 당연히 사랑 많이 할 때죠. 자, 이때 얘기하는 사랑은 이성 간의 사랑도 있고, 일교해진 사랑도 있고, 뭐, 다양해요. 뭐, 플라토닉 러브도 이런 것도 있고, 성적인 뭐 이런 상황도 있고, 되게 많은 내용, 사랑의 범주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청소기에 우리가 앞에 자아정체감을 가진다 그랬잖아요. 자, 이런 자아정체감.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자기를 알아야지 다른 사람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을 못 해본 사람, 자기를 잘 모르고 사랑해보지 않은 사람.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타인과 상호관계를 형성해가지고 타인에게 보살핌과 사랑을 넓혀
가고 심화시키는 단계, 즉 친밀감을 갖게 되는 게 이때 성인 초기. 자,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과업은 친밀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성적인 사랑을 통해 확고해지는 게 이 시기. 자, 성적인 것도 있고 이성적인 뭐 우정도 있고 인류애 뭐 이런 것도 다 포함된 게 이 시기. 자, 그러면 친밀감이 형성되지 못할 때는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죠. 고립돼. 어디서 딱 박혀가지고 동떨어진 것 같죠. 이런 고립이 일어나요. 왜? 친밀감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하고 친하지 못하잖아요. 자, 이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를 잘 넘어가면 뭐가? 사랑이라는 자아 특질을 얻지만 만약에 고립이 되거나 이래 되면 뭡니까? 사람 못 봤죠? 배척이에요, 배척. 혼자 살아야 되죠. 이런 것을 대표하는 우리 일본에서 예전에 20년 전에 사회적인 현상을 있죠. 히키코모리, 은둔형 외톨이. 지금 이 은둔형 외톨이가 20년 전에는 일본의 10대들에 대한 현상인데 웃긴 게 지금 일본에는 40대들의 은둔형 외톨이 히키코모리가 지금 심각해요. 아무 데도 안 나가고 직장도 안 나가고 부모님이 주는 돈으로 그냥 먹고 살고 자기 방에만 들어박혀가지고 인터넷 발달됐으니까 집에서 컴퓨터나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깔떡하면 날라오잖아요. 먹을 거 다 날라오죠. 물건 살 거 다 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히키코모리 현상. 이게 배척이. 자, 그리고 일곱 번째는 생산성 대 침체. 성인기. 이게 본격적인 성인기예요. 성인기, 본격적인 성인기란 뭡니까? 남자, 여자들이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되겠죠. 자, 성인 이제 중기가 되면 사람들은 뭐예요? 자신의 세대를 넘어 다음 세대, 이제 애를 놓고 다음 세대를 이어가려는 이런 것들이 생겨요.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본능이라 그러죠. 출산, 임신을 하고, 뭐 이런 거는. 왜냐면 자기 종족을 씨를 더 해가지고 확대를 해야 되니까. 자기 종족, 번영을 시켜야 되니까. 예. 이런 게 세대 양육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게 이런 생산성이 있다는 거죠.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 말고도 또 뭐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는 그런 구세대의 배려를 의미하는 게 이 단계의 얘기입니다. 만약에 생산성이 결핍되면 성격이 뭐 어떻게 돼요? 침체되죠. 자신의 에너지와 기술을 오로지 자기 확대와 자기 만족을 위해 사용. 즉 뭐예요? 중년의 위기. 아무것도 소통이 안 돼요. 우리 중년들이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나이 50이 될 건데 조기 퇴직이나 아니면 회사에서 잘렸어요. 갈 데 없죠. 이런 중년의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특히 지금 뭐예요? 앞으로 퇴직 나이가 지금 점차 빨라지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 지금 요즘 사회에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퇴직 연령을 더 길게 하려고 하고 있죠. 왜? 인간의 기대 수명, 평균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전에는 60만 돼도 환갑잔치를 했잖아요. 지금 환갑잔치 안 하죠. 차라리 뭡니까? 환갑잔치 하면 쪽팔리다 그러잖아요. 왜? 요즘 기본적으로 90살 가까이 살아요. 88세, 87세 평균 연령이. 그러니까 은퇴를 60세 하고도 죽을 때까지 2, 30년이 걸린다고. 20년 이상이 걸려요. 그 사이에 뭘 하고 있을까요? 우리 뭐 공무원들이야 출신들이야 아니면 교사 출신이야 이런 분들은 퇴직금 말고도 뭐예요? 연금이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생활이 돼. 그런데 이런 분 말고 일반 우리 국민들은 국민연금 가지고 살 수 있어요? 못 삽니다. 즉 뭘로 된단 말입니까? 이건 심각한 사회 현상인데 노인 빈곤에 빠져요. 지금 노인 빈곤율이 2명 중에 1명이 빈곤이에요. 그냥 50%가 넘는단 말이에요. 중년의 위기를 떠나가지고 우리 노인 인구의 세대의 위기예요. 지금 현재. 자, 심리사회적 위기를 잘 극복하면 배려가 생겨요. 타인을 잘 돌보는 거.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위기가 만약에 극복을 못하면 거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또 그 다음 단계까지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뭐? 자아통합과 절망이에요. 뭐에 대한 절망이겠습니까? 자기 죽음에 대한. 이제 노년기잖아요. 곧 있으면 죽을 거예요. 다 알아요. 우리는 다 죽잖아요. 끝내는. 언제 죽을 줄 몰라서 그렇지. 자, 노인은 더 이상 자신이 사회에 필요한 존재가 아니며 젊었을 때처럼 활동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자아통합이라는 과업에 직면해요. 그러니까 즉 자기가 예, 죽기는 죽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열심히 살아야 되잖아요. 이런 자아통합을 가진다. 만약에 자아통합이 안 되면 나는 이제 곧 죽어.
죽는데 뭐 할 필요 없잖아. 안 움직여도 돼. 그냥 이러다 죽을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아통합을 가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다는 거죠. 자신의 인생이 어떻다. 갈등, 실패, 실망, 성공, 기쁨, 보람 이런 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본다는 게 자아통합이죠. 이것이 이루어지면 뭐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남들은 다 죽으니까. 네,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자아통합에 실패하면 뭐합니까? 절망을 느끼죠. 나는 꼭 죽을 거야. 이런.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이 아직까지 건강하다 그러면은 2, 30년을 더 살 수 있는데 은퇴 후에도 2, 30년간의 절망에 살아야 됩니까? 나는 곧 언제 죽어 이러고 요게 요 단계라는 거죠. 자, 이 시기에 위기를 잘 극복하면은 뭘? 지혜를 가지죠. 우리 노인들이나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뭐가 있습니까? 삶의 지혜를 가진다 그러죠. 이게 자아통합을 이용해 가지고 이때까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는 지혜를 가지죠. 만약 위기를 특별하게 극복하지 못하면 뭐 어떻게 됩니까? 경멸. 자기 자신을 경멸하는 단계에 다다른다는 거죠. 예. 지금까지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 8단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긍정, 부정 있죠. 그리고 긍정, 부정에 한쪽에 치우쳐야 됩니까? 아니죠. 균형도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예, 이런 거를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에릭슨은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입니다. 잘 기억하시죠. 심리사회적 발달. 자, 에릭슨과 프로이트의 발달 단계의 차이 이렇게 보면 나와 있죠.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예. 프로이트는 다 보십시오. 구강기, 항문기, 망근기, 잠복기, 생식기. 즉 우리 에릭슨의 뭐예요? 청소년기에서 끝나요. 그런데 에릭슨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이 태어나가지고 응애해서 태어나가지고 쭉 죽을 때까지 노년기까지 우리 성격, 우리 그 심리적인 발달은 쭉 계속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발달한다는 거죠. 노년기까지. 이런 차이가 있어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전생에 걸쳐서 발달한다고 했는 게 에릭슨, 프로이트는 청소년기까지, 사춘기 딱 그때까지 성격이 발달된다는 겁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이 표. 자, 그래서 에릭스 이론의 평가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에릭스 이론은 정신 분석 이론을 확대시켰습니다. 그래서 자해 성장 가능성을 제시한 거죠. 그 이전까지 우리 정신 역동 이론을 보면은 되게 폐쇄적이죠. 그런데 발달, 다음 세대까지 얘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게 되게 발전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폐쇄형이 아니라 뭐예요? 개방형이라, 오픈 마인드라고 그랬죠. 예, 이런 평가가 있고. 자, 그리고 인간의 건강한 발달에 관한 새로운 통찰력을 부여했죠. 왜? 이런 통찰력이 없으면은 끝내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통찰력 부재 속에 정신병리가 생긴다는 거죠. 왜?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아는 이런 통찰력이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잘못된 것을 해결하고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있죠. 만약에 이런 통찰력이 없으면 다음 단계로 못 나가고 고착되고 폐화되고 정신병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에릭스 이론의 핵심. 잘 아시겠죠? 자, 에릭스 이론의 평가해 보시면 당연히 장점도 있지만 한계점도 있어요. 뭐 개념이 매우 불명확해요. 우리 정신역동 이론들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왜냐면 아까 전에 8단계 단계 있죠. 단계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딱 놓고 보면 되게 추상적이에요. 그렇죠. 되게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되게 불명확해요. 이거는 정신역동 이론 전체로 봐서 다 그래요. 왜? 과학적이지 않잖아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잖아. 그리고 이론에 관한 실증적 연구가 부족하다. 케이스가 없어요. 잘 많이 없어요. 자기가 봤던 그런 케이스로 몇 개 안 되는 걸로 아니면 자기 자신이든지 자기 주위를 보고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되려면 수백 케이스, 수천 케이스 이 케이스가 쭉쭉쭉 쌓여가지고 데이터가 돼야지 이게 객관적인 설명력을 가지잖아요. 왜? 객관적인 설명력이 없으면 뭡니까? 케이스마다 다 달라요. 그럼 이거 어떻게 일관성이 우리가 과학적이란 말은 일관성이 이걸 따집니다. 우리 지금 코로나19 보면 우리 한국에서 만든 코로나19 그 진단 키트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51개국에서 지금 수출을 지금 나가고 있다는데 왜 51개국 국가에서 그걸 원하겠습니까? 중국 진단 키트에 비해서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뭐 확진자를 찾아내는. 근데 중국 키트는 일관성이 없대요. 똑같은 환자를 진단 키트로 하는데 이 키트로 하면은 확진, 이 키트로 하면 불.
확진이 아닌 음성 왔다 갔다 한대요. 이게 과학적이라는 거예요. 에릭슨 이론은 이런 일관성을 나타내는 실증적 연구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 객관화시키고 과학적이란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정신역동 이론, 우리 정신분석 이론이나 정신역동 이론에서는 한계라. 늘 모든 이론들이 한계가 바로 나오는 게 이런 실증 연구가 부족하다. 자, 다음 3차 시 얘기할 걸 잠깐 얘기할 뻔했는데, 자 그러면 2차 시 때는 지금 에릭슨의 이 심리 사회적 이론에 대해 이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3차 시에는 잠시 후에 아니면 여러분들 뭐 좀 쉬실락 하면 조금 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3차 시는 아들레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차 시 때 뵙겠습니다. 안녕.